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가끔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뒤처지는 건 아닐까 조급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알고 또 나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일상을 채워줄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의 청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참여 규모를 내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추가 경정 예산 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다 보니 준비 기간이 짧아 규모를 키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확대 결정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 인력만 선호하면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첫 경험을 쌓을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KT를 비롯한 53개 기업이 참여해 맞춤형 훈련을 진행 중이며 특히 상당수 과정이 비수도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 폭을 넓혀 청년의 잠재력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급격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AI 전환 시도로 일자리 규모 축소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한국은행에서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채용 둔화가 AI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AI 때문에 신규 인력 수요가 줄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일부 정보통신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인재를 뽑기 위해 대규모 공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감원은 기술 도입 때문이 아니라 경영상 비용 절감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AI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직업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력만 골라 뽑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대부분은 현장의 필요와 성과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 일부 인원만 다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재고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업무 수행 능력과 근무 성과였는데요. 이처럼 생산성이 검증된 인력 위주로 선별하다 보니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과반은 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보전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한꺼번에 연장될 경우 절반이 넘는 기업이 임금 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같은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일터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고령층의 바람과 인건비 부담 및 청년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기업의 현실이 맞물려서 깊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만이 생긴다면 혹은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생존은 소비자의 요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요. 오늘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모아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돕는 이 소비생활 어드바이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10,000명이 넘는 전문가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 확고한 전문직으로 자리 잡은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국내에서는 기업의 고객 상담원이나 소비자 보호단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 이 다양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서 기업과 행정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끄는 소비 문화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생활 어드바이저는 단순히 불만을 처리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겪은 불편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창구에서 나누는 대화 한 건, 이 조율 한 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이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본다면 사람으로 치면 든든한 쇼핑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분석해서 목적에 맞는 쇼핑을 조언하고 이 설명서나 자료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나아가 소비자 입장에서 신제품 기획에 참여하거나 이 상품 테스트와 모니터링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들의 다재다능한 역할은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상식과 함께 단단한 인내력입니다. 까다로운 불만과 항의에 늘 앞에서 직면하기 때문에 이 고객의 마음을 달래는 의사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인데요. 이 감정의 동요 없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통의 내공이 쌓일수록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지겠죠. 이 쏟아지는 신상품과 복잡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의견은 기업 경영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단체, 백화점과 공공기관 등 이 갈등과 선택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소비자의 가까이 권익을 지키는 사람들, 안전하고 올바른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이들은 오늘도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소비자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또 기업과의 상생을 돕는 소비생활 어드바이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소통이 우리의 소비 환경을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채용 공고를 살펴보다 보면 업무 내용과 지원 자격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정작 가장 궁금한 연봉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면접 후 협의, 경력에 따라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공고도 많고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연봉 수준도 모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면접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채용 공고에 정확한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또 연봉은 언제 어떻게 물어봐야 부담스럽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봉이 공개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지원자의 경력과 직무 역량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무에 지원하더라도 관련 경력이 몇 년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존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나 내부 보상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직급을 동시에 채용하거나 지원자의 현재 연봉과 희망 연봉을 확인한 뒤 협상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가 낮은 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대략적인 범위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지원자가 신중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은 언제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채용 담당자가 처음 연락할 때 바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합격 이후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연봉이 얼마인가요? 라고 묻기보다는 면접 참여 전에 해당 직무의 연봉 범위와 보상 체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희망 연봉을 먼저 묻는다면 정확한 금액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일정한 범위를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력과 해당 직무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 연봉 4천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를 희망하지만 전체 보상 조건에 따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자신의 기준을 밝히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을 확인할 때는 숫자만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시된 연봉의 성과급과 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퇴직금은 별도인지, 수습기간에도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장 근로수당은 포함한 금액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뒤에는 말로 안내받은 조건만 믿기보다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근무시간, 또 업무 내용, 계약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을 묻는 것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원자와 기업이 서로의 조건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정당한 채용 과정인데요. 연봉이 적혀있지 않은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면 무조건 지원을 포기하거나 또 반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입사하지 마시고요. 면접 전에는 대략적인 연봉 범위를, 또 입사 전에는 세부 보상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연봉을 이야기하는 게 혹시나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주저하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 가치를 확인하고 정당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당연한 권리일 만큼 당당하고 정중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유망 직종을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뒤 보호자가 직접 이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정식 장례 절차를 통해 반려동물을 추모하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의미 있는 작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반려동물 장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해 추모 방식을 준비하는데요. 또 반려동물의 인계부터 추모, 화장, 유골 수습까지 각 과정을 관리하며 보호자가 충분히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장례뿐 아니라 추모 영상 제작이나 기념품 보관, 추모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먼저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장례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이후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준비를 돕는데요. 또 장례 과정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마지막 시간을 차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례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보호자가 충분히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생전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이별 과정을 돕는 서비스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례의 의미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반려동물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과정으로 넓어지면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역할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반려동물의 생애와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 규정 등 기본적인 제도와 절차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는 민간 자격 과정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학과나 동물보건 분야 전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장례 과정을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도 요구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은 보호자가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작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단순한 상실이 아닌 소중한 가족과의 이별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보다 의미 있게 준비하려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역할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자 곁에서 따뜻한 이별을 돕는 사람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오랫동안 키운 소중한 반려견을 예의 있게 보내주고 또 그들과의 이별이 단순한 상실으로 끝나지 않고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도록 돕는 직업이죠.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우리 일터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상태 메시지나 이 프로필 사진이 언제부턴가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감정 표출의 창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문구 또는 화난 이모티콘을 걸어두고 주변에 무언의 압박을 주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온전한 사생활 보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가 될까요? 서정 아나운서,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사무실 분위기 하나가 이 메신저 창 하나에 좌우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프로필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 업무로 얽힌 동료들이 볼 때는 나한테 불만이 있나 혹은 지금 대화하기 싫다는 신호인가 싶어서 이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을 걸 때도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지고 이 업무 협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 동료들에게 원치 않는 감정적인 압박을 주는 셈이어서 이 일터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든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의 감정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피로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령 아나운서, 이 문제를 개인의 매너나 태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배경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신저를 업무용으로 공용하면서 생긴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카톡은 원래 내 주말 일상이나 사적인 심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만든 사생활의 공간인데요. 그런데 회사가 편의를 이유로 공적인 이 업무방을 그곳에 개설하면서 공과 사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내 개인 공간에 내 기분을 올린 것뿐인데 동료들은 이를 업무 공간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해가 싹트게 됩니다. 슬랙이나 팀즈 같은 이 전용 협업 툴을 쓰는 곳에서도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가 환경을 제대로 분리를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이런 시스템의 부재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또 프로답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환경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개인 차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카카오톡을 업무용으로 어쩔 수 없이 쓰는 환경에서는 멀티 프로필 기능을 활용해서 회사 동료들에게는 철저히 업무 중심의 상태만 노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표출할 자유는 매우 소중하지만 그것이 공적인 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메신저에 백제하기보다는 이 업무 상태를 명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원들에게 공사 분리를 요구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사적 메신저 사용을 지향하고 또 전용 협업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협업 툴에서는 오직 업무 상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깔아주지 않은 채 직원들의 에티켓만 탓하는 것은 리더로서 무책임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동료의 이면에 숨은 피로를 헤아리는 유연함도 기업의 올바른 환경 조성 위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스템의 분리와 또 개인의 성숙한 태도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환경일수록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배려가 더욱 절실하겠죠. 오늘 지친 동료가 있다면 이 화면 너머의 마음을 한번 들여봐 주되
공적인 공간에서는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하는 일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자빈스토리 노하은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린 시간, 자빈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처음부터 특별한 비전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반대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쓴 바로 셀트리온 창업자 서정진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우자동차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는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하는데요. 지금은 바이오가 유망 산업으로도 꼽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바이오가 되겠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2년 설립된 셀트리온은 초기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투자자를 찾기도 쉽지 않았고 사업 모델을 이해시키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 직원 월급 걱정을 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정진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한때 불가능했다고 여겨졌던 목표가 현실이 된 겁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며 한국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기회가 있다. 실제로 그는 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기 전부터 그 가능성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셀트리온도 존재할 수 있었는 건데요. 서정진 회장은 단순히 회사를 성공시킨 사업가가 아닙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산업에 도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이 IMF라는 위기와 또 자금난 속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텨낸 저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 길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셀트리온 창업자 서정진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혜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돌아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긱워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긱워커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한 일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개발자, 번역가, 영상 편집자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킥워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도 증가하면서 긱경제, 즉 긱이코노미가 새로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킥워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이 변화가 우리의 일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긱워커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구하기 위해 직접 회사를 방문하거나 구인 정보를 찾았어야 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하나만으로 원하는 시간에 일을 찾고 또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콘텐츠 제작 플랫폼 등이 확대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특히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킥워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킥워커의 활동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과 운송 서비스가 있고요. 최근에는 전문직 분야에서도 킥 경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정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 프리랜서나 개발 디자이너를 채용하고요. 영상 편집자와 번역가, 마케팅 전문가 역시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SNS와 유튜브 등 콘텐츠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제의 한 축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킥 경제의 확산은 기업의 채용 방식에도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 채용이 일반적이었죠. 최근에는 프로젝트 중심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킥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변동이 크고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킥워커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도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험제도와 산재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달기사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킥경제가 더욱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정규직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공존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을 안고 있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는 시대를 넘어 여러 프로젝트와 직업을 경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킥워커는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일터 속에서 개인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킥워커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는 대신에 이 불안정함이라는 현실적인 무게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떠오르는 킥워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고용 관행과 또 법 위반을 일삼아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정 아나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의 핵심 키워드는 10곳 중 9곳의 적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는데요. 무려 28개 기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0곳 중 9곳이 법을 어기고 있던 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당이나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는 차별적 처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차별받은 노동자만 66명, 미지급된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형식적인 단기 계약을 반복시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사례까지 무더기로 확인된 셈입니다. 10곳 중 9곳이라니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땀 흘려 일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하고 또 1년 넘게 일한 사람의 퇴직금까지 안 주려는 편법까지 썼다는 건데, 고용시장에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 공공기관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른바 꼼수 계약의 실태가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바로 쪼개기 계약인데요. 이 조사 대상 기초자치단체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단기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가 총 2,1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법적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에서 딱 하루만 뺀 364일 계약자가 무려 1,833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단기 계약자의 86.5%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하루 쪼개기의 피해자였던 셈인데요. 여기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전 심사대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도가 있어도 심사 없이 채용한 인원도 240명이나 됐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 숨어 있던 셈이죠. 365일에서 딱 하루 모자란 364일 계약이라니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루 전날 계약을 만료시키는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피해 노동자가 무려 1,800명이 넘는다는 건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나 또 일부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 예산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꼼수 계약이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이 나령 아나운서 말씀대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라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대응 계획이나 또 노동계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하겠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현장 지도를 이어가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정기 감독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다만 노동부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노동법령이나 판례 변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 실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서 364일 계약과 수당 차별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화된 차별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임시 반편을 넘어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은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 이 정부의 말에 무게가 실리려면 하반기에 진행될 대대적인 감독에서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과 또 엄격한 책임 추궁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공부문부터 이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존중하는 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령 아나운서, 다음은 어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네, 두 분은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인데 관련 경력자 우대, 실무 경험 필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으로 취업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먼저 취업해야 하는 이른바 경력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가 청년들의 첫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입 채용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사실상 경력직을 찾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원하겠지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시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고용 데이터를 보면 이런 어려움이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달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도 전체 연령에서 278만 명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취업 시장을 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들의 공개 채용은 줄어드는 반면 수시 채용과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어나면서 첫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입구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쉬었음이라고 해서 모두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이 건조금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거나 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잠시 구직 활동을 멈춘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이라고 경험한 청년들을 조사한 결과
쉬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답변은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48.1%가 답했습니다. 교육이나 자기개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5%,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7.7%였는데요. 결국 쉬었음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취업 실패와 직무 불일치, 그리고 반복되는 구직 과정에서의 피로감까지 여러 문제가 함께 담겨 있는 셈입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 공백 기간 때문에 다시 취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도 계속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무조건 눈높이를 낮추거나 또 더 열심히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역시 완성된 경력자만 찾기보다 인턴과 프로젝트, 직무 교육처럼 청년들이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면서 정작 경력을 시작할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청년 취업난과 또 기업의 인력난은 동시에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의 첫 관문에서 필요한 것은 이미 완성된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인데요. 청년들이 자신의 첫 번째 경력을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우리 채용시장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또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는 이 모순 속에서 청년들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빠르게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아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어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단어를 외우고 문법책을 넘기는 게 과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외국어 공부에 게임처럼 점수를 얻고 또 친구와 순위를 겨루는 방식을 적용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를 하나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기업, 듀오링고입니다. 듀오링고는 2011년 미국에서 설립된 언어학습 플랫폼 기업인데요. 루이스 폰안과 세브린 해커가 공동 창업했습니다. 듀오링고는 2012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뒤 현재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등 40개 이상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벌써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1년 나스닥에 상장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이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학습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듀오링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이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공부에 게임의 요소를 결합한 방식인데요. 매일 학습하면 불꽃 모양의 스트립이 쌓이고 또 퀴즈를 맞히면 경험치와 보석을 줍니다. 또 다른 사용자들과 순위를 겨루는 리그 시스템도 있습니다. 특히 정답을 맞췄을 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반응 역시 학습의 재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앱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구조를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듀오링고의 일일 생활 사용자 비율은 경쟁 앱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듀오링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초록색 부엉이 캐릭터 듀오입니다. 이용자에게 학습 시간을 알려주고 공부를 미루면 다소 집요한 표정과 메시지로 다시 앱에 돌아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독특한 캐릭터 설정 덕분에 지금 온라인 밈으로 퍼지며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교육 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 젊고 유쾌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듀오링고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최근 듀오링고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습 경험을 더욱 확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 캐릭터 릴리와 대화하는 영상통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학습 수준에 맞춰 질문을 던지고 실제 대화처럼 외국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AI를 활용해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빠르게 개발하고 이용자별 수준과 학습 진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습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수학과 음악,
체스까지 영역을 넓히며 종합학습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듀오링고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중심의 구조다 보니까 수익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언어 실력 향상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게다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학습 서비스를 강화하며 경쟁 환경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듀오링고는 전 세계 교육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와 또 사용자 기반의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와 학습의 결합이라는 흐름 속에선 여전히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언어학습을 게임처럼 재밌게 바꾸며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상에 자리 잡은 교육 플랫폼입니다. 언어를 넘어 음악, 수학으로 영역까지 확장하며 모두를 위한 학습 플랫폼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배움이 어렵고 또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깬 듀오링고. AI 시대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할 때 어디로 향하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초록빛 풍경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신가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눈이 닿는 모든 곳이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곳, 바로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섬진강의 맑은 물줄기와 지리산 자락이 품은 하동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이 전주만 들어도 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동 여행의 첫 발걸음은 바로 화개장터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서 피어난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한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채취한 향긋한 산나물은 물론이고 섬진강 명물인 시원한 제첩국과 깊은 맛의 참게탕까지 더해지면 한상 가득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장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며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면 하동을 즐길 준비 완벽히 끝난 셈이죠.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면 이제 입가심 하실 차례입니다. 화개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야생 차밭으로 향해 볼까요? 하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를 재배한 시베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매암제다원을 추천합니다. 푸른 차밭을 배경으로 푸릇푸릇한 인생 사진은 물론이고 다도 체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은은한 차향을 맡으면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내할 곳은 악양면에 위치한 최참판 댁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둔 곳인데요. 조선 후기 한옥의 멋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에 올라서면 넓게 펼쳐진 악양 평사리 들판과 다정하게 서 있는 부부송나무 두 그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고즈넉한 정취에 반전 매력을 더하고 싶다면 지리산 아래를 시원하게 가르는 아시아 최장 길이의 지바이어를 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동 비경을 짜릿한 스릴과 함께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겨운 노랫말이 들려오는 화개장터부터 푸른 차밭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까지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먹거리가 가득한 곳 경상남도 하동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선물할 수 있는 경남 하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두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은 선풍기 바람을 얼굴이나 몸 쪽으로 향하게 두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선풍기를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이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더운 공기만 맴도는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선풍기는 방향만 조금 바꿔도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향하게 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건데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선풍기를 더 시원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가 차가운 바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선풍기는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실내 공기를 움직여서 바람을 만드는 것이 선풍기의 역할인데요. 바람이 피부를 지나가면 땀이 더 빨리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열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풍기 자체가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아니고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처럼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 효과적인데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틀면 방 안에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빈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되는 것이죠. 창문이 2개라면 맞바람이 생겨 환기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선풍기는 사람만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움직이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낮에는 선풍기만 계속 틀어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햇빛 때문에 방 안에 열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먼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에어컨을 함께 사용한다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천장 방향으로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용 습관 하나만 바꿔도 체감 온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선풍기 하나만으로 한여름 더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과 공기 순환의 원리를 알고 사용하면 훨씬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만 계속 바람을 보내기보다 상황에 따라 창문이나 천장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밤에는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활용하면 답답한 열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선풍기 위치와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 선풍기의 방향 하나만 바꿔도 훨씬 쾌적한 여름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쓸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속도를 비교하면서 조급해지기는 참 쉬운 요즘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일터에서 묵묵히 나아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